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림을 배우겠다는 작가들로 수두룩하게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신흥 구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까지.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보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미술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예술가의 삶의 유형이 있는데요. 살아생전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 미술가, 살아생전엔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야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미술가, 그리고 아주 드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쓸쓸한 인생 말년을 보낸 미술가,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화가입니다. 인생 최고의 명작을 그렸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먼저 그 문제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세계 초상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국보 중 국보로 손꼽히며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의 한가운데 걸려있는 작품 야간 순찰대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화가로 손꼽히는 빛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천재 화가로 불렸던 렘브란트. 그는 1642년 36살 나이에 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최고 명작으로 불리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구한 렘브란트의 인생사,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놀라운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 바로 렘브란트의 집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입니다. 네덜란드 신흥 구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저택을 렘브란트가 구매한 건 1639년 1월 5일, 그의 나이 33살 때였죠. 당시 렘브란트가 산 집의 가격은 무려 13,000길더.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 평균 주택 가격이 1,200길더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가 산 집이 얼마나 초호화 주택이었는지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초호화 주택을 구매하는 일 정도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이미 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렘브란트에게는 한 점당 500길더, 평균 집값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의 판화는 100길더씩 판매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 100길더 판화인데요. 100길더는 당시 노동자의 4달치 월급에 준할 정도였는데요. 웬만한 작가들의 유아 한정값이었습니다. 판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 영암의 대조, 유려한 선, 아마 그 작품성 때문에 유아 작품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판화 한 점이 그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렸던 거죠. 게다가 연간 100길더씩 수강료를 내더라도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우는 예비 작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으로 보면 집 2채 정도는 매해 사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거죠. 1647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무려 40,000길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 실력으로 성공한 엄청난 재력가였던 거죠. 당시 그가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볼까요? 31살 때의 모습을 그린 선술집의 방탕아라는 작품인데요. 탕자가 매운 물에서 방탕하게 노는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은 탕자로, 부인 사스키아는 작부로 출연시킨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한 그의 모습에서 약간의 오만함까지 느껴지죠. 또 하나의 그림은 1940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서 역시 암스테르담 최고의 작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연극 배우 같은 옷을 입으면서 높은 데서 내려보는 그의 눈길에는 성공한 화가의 자신감이 당당히 들어가 있고요. 손 아래에는 그의 이름 렘브란트가 일종의 브랜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의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해부학 수업을 주제로 렘브란트와 네덜란드의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시 다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이 수업 장면이 너무 합성 같지 않으세요? 학생 모두가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얼굴을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하는데요. 아마 화가가 개별적으로 그린 후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단조롭고 어색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수업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죠. 집중만 하는 건 아니고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도 그려서 각자에게 스토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어있는 시신의 그 핏기 없는 모습까지 정말 생생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당시 화가들처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따로 그린 다음 이것을 모아 지금처럼 그렸을 텐데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주제로 묶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빛을 쓰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림의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그림을 26살에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다른 초상화 화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카메라 감독님은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렘브란트 라이팅 혹시 아시나요? 인물을 잡아낼 때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조명 기법입니다. 약간 45도 위에서 조명을 주게 되면 얼굴의 절반은 빛에 노출이 되고 그림자가 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게 특징적인 렘브란트 라이팅인데요. 전체적 형태를 입체감 있게 하면서 얼굴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 그런 조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한번 보자면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린 그의 자화상인데요. 이때 이미 그는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조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셀카 찍듯이 자기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화상을 놓고 보시면 렘브란트의 특유의 조명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역광을 주기도 하고 정면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셀카를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조명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의뢰받았던 그림이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 야간 순찰대였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는 프란스 반닝콩크 대장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민병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총 16명이 100길더씩의 돈을 모아서 그림을 의뢰한 1600길더짜리 대작이었죠. 지금 이 건물은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가 걸려 있었던 이 부대의 본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호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715년에 시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림의 상당 부분이 좀 잘려나가게 됐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민병대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전투에 참가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병대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이 있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민병대는 자신들의 집단 그림을 상당히 많이 의뢰했는데요. 현재도 이 같은 민병대의 단체 초상화가 대략 57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을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할 수 있었던 거죠. 야간 순찰 때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만큼 그림의 예술성 역시 정말 뛰어납니다. 저에게 초상화 중에 명작을 꼽으라면 저는 이 그림을 꼭 꼽는데요. 인물 모두가 살아 숨쉬는 듯 활동적으로 보이죠. 외국에서 국빈이와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나가기 위해 부대원들이 정말 모두 분주히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담은 그림인데요. 깃발을 꺼내고 머스켓 총을 만지거나 북을 치고 있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무기나 갑옷 역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야간 순찰 때는 영어로는 나이트 와치, 야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야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낮 그림입니다. 이게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 바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의 빛이 바래면서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밤을 그린 그림처럼 됐는데요. 2019년부터 아주 정교한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가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라이크스뮤지엄에 가서 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복원 과정에 있어갖고 전시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낙담을 할 텐데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박물관 측은 이 작품을 복원센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원래의 모습까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렘브란트의 집단 초상화의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나게 되고 렘브란트의 빛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이것이 그의 강렬한 연극적 조명 효과에 의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도 초상화적으로도 뛰어난 이 그림이 완성된 후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렘브란트가 아닌 다른 화가가 의뢰받아 그린 민병대 그림을 볼까요? 렘브란트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누군가만 돋보이게 빛이 쓰이지 않고 골고루 얼굴을 그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은 그림을 잘라 누구 한 명만 봐도 각각의 초상화처럼 보이도록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제 혹자는 이걸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은 구도이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걸 약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민병대 그림 야간 순찰대는 당시 일반적인 그림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부각되게 그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규율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엄격한 규율보다는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시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네덜란드를 지키고 있던 강력한 그룹이었던 민병대들로부터 렘브란트는 점점 악평을 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자신만의 작품성을 고집하면서 점차 대중의 취향과 멀어지게 됐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철학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 렘브란트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붓터치도 물감이 똥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까지 하며 혹평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평론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론가들을 조롱했던 그림도 그리는데요.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옆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 보이시죠? 평론가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론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당시 화가들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가장 눈에 띄는 한 남자,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큰 일을 보는 모습인데요. 평론가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닦고 있는데 그 종이가 뭘까요? 평론가들의 글을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고요. 당연히 그림 의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야간 순찰대라는 그림을 발표한 이후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화가로서의 평판이 점점 좋지 않았던 렘브란트,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전부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33살에 렘브란트가 엄청 비싼 대저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렘브란트가 한 번에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출을 끼고 샀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집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값은 집값의 4분의 1 정도였는데요. 나머지 잔금은 연리 5%로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입을 보면 사실 집값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림을 계속 잘 팔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림 주문이 뚝 끊기자 당연히 이 저택 비용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653년부터는 잔금 상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1656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살 때는 13,000길더였던 집이 팔 때는 그 값도 다 받지 못한 채 11,000길더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 이후 일종의 신용불량자가 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족족 압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꾸준히 남깁니다. 이때 그가 그린 자화상을 볼까요? 젊었을 때 그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이시죠? 63세의 자화상은 자신만만하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 수 없게 되자 도리어 그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철학적인 그림을 남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탕하의 규환처럼 여러 명작까지 남기게 되는데요. 30년 전 젊었을 때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예술가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린 덕분에 살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지만 죽은 후 그의 명성으로 그의 집을 다시 되찾습니다. 오늘날 그의 집은 그를 기념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술혼으로 죽은 후지만 결국 그의 집을 다시 찾은 거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나락으로 추락.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예술가 렘브란트. 그의 인생이야말로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해바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풍경화와 정물화를 통해 여러 작품의 해바라기를 남기기도 했고 찬란한 노란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흐는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해바라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고흐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에게 궁금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볼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 고흐의 15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 이 그림의 카피가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위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매 호가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508만 7,5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의 원작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해바라기는 사실 고흐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고우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화가로서 일생일대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요. 고우가 단기간 동안 이토록 해바라기 그림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를 부르게 되잖아요. 고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를 초대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우와 고갱, 현대미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화가가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파리에서부터 친해지는데요. 고우는 고갱을 아르레에 있는 자신의 옐로우 하우스로 초대하고, 당시 돈이 궁했던 고갱은 고우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갱으로부터 아르레 오겠다는 회신을 받은 고우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허름한 방을 꾸미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 거죠. 그 당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요. 12개는 다 못 그리고요. 일단 4개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해바라기냐? 고우는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추정컨대 해바라기는 남미에서 온 새로운 꽃이었고요. 고우는 고갱이 페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림을 보고 고갱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갱이 아르로 오면 그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레에 있는 고우의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고우와 고갱, 과연 잘 지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우가 그린 두 사람의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가 고우의 것이고 어떤 의자가 고갱의 것일까요? 환한 낮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있는 의자가 고우의 의자이고요. 캄캄한 밤에 촛불과 책 2권이 놓여있는 아움체어가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걸 보면 의자의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자를 통해 드러난 고우가 밝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라면 고갱은 내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고갱이 많은데요. 그를 따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했던 고우와 달리 고갱은 고우에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 방식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게 되죠. 이때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발작을 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게 되고 아르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건강 악화로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고갱과의 불화 때문에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주장은 이런 사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고갱 때문에 자신의 귀를 훼손한 걸까요? 제 생각엔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동생 테오의 결혼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갖습니다. 그때 테오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고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태호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온 감정적 교류와 재정적 지원까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여러 꽃을 그려요. 다일리아도 그린 적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이리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고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가 그리지는 않는 꽃이었어요. 보시면 해바라기는 좀 꽃이 투박하고 크죠. 이쁜 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했고요. 좀 투박하고 못생긴 꽃, 이게 나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우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죠. 북유럽 쪽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남쪽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우는 태양을 동경한 화가,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꽃그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들끼리는 그래요. 꽃그림을 그린다면은 저 화가가 요즘에 좀 돈이 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그림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좋고 편한 그림이죠. 그러면 고우가 꽃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렇게 돈이 궁해서 그렸을까? 아마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에서 꽃그림은 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꽃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바니타스, 사치와 허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것이 아니라 시든 꽃, 죽어가는 꽃,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꽃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경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우의 해바라기도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활짝 핀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꺾여 있고 죽어가고 비틀어져 있는 해바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방고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볼 미스테리는 황시증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우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면서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배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린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파란색, 청록색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거든요. 황시증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노란 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그가 형태와 느낌을 압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해바라기를 통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일단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고 전체 그림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죠. 그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바라기의 경우 이 꽃을 태양의 꽃으로 생각하고 점차 노란색을 강조해서 꽃뿐만 아니라 배경과 테이블, 화병까지 전체적으로 노란색 톤으로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고우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뇌전증에 선스트로크, 메르니의 병까지 여러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우가 쌍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 펠릭스 레이는 뇌전증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 그를 돌봤던 가시에 박사는 황시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우의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느껴집니다.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필획 하나하나가 꼼꼼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화의 질감을 얘기할 때 방고우를 빼놓을 수 없죠. 방고우는 물감을 하도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물감을 많이 썼는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기법적으로 완벽해서 병적인 아픔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그는 완벽을 기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역설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우의 그림은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마음 상태와 상상력으로 일부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우의 방인데요. 고갱을 초대했던 옐로우 하우스는 1층과 2층에 각각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투베드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크고 호화로웠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뒤에 기차가 쫙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우가 지니는 침실은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고요. 그런데 그는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 3점의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고우의 떠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우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총 37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의 방이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침대에 기대어서 파이프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귀를 훼손한 후에 자화상도 그렸을 거고요. 삶에 대한 번민, 그림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방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색은 흰색, 침대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벽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 있고요. 침대도 버터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색채를 쓴 것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때 쓴 편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 고흐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린 이유가 고갱이의 방을 꾸미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흐와 고갱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듬해 1월에 고갱은 고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흐는 야, 너 그래도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그 그림 좋은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죠. 아마 그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것이죠.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정말 질긴 인연 같은데요. 고갱은 이후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고흐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고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갱에게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뻗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남자가 턱을 받치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유명한 작품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는 대체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패러디를 통해 옷을 몽땅 잊어버려서 고민하는 사람, 문자를 보면서 헷갈려하는 사람, 또는 숙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등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요. 참 유쾌하죠. 하지만 그가 내려다보는 것이 어디인지 알면 이런 유머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온몸의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발가락까지 오그라든 모습을 보면 생각에 빠지다 못해 공포에 질려서 떠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그를 이토록 겁에 질리게 한 풍경은 무엇인지, 또 그 안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흥미진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조각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 조각은 로댕이 남긴 필생의 역작, 지옥의 문에 설치된 여러 조각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로댕의 지옥의 문입니다. 높이는 6m가 넘고요. 폭이 4m, 깊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문 앞에 서면 압도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굳게 닫혀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리는 구조로 구상됐다고 해요. 1880년 프랑스 정부가 로댕에게 장식미술박물관의 정문 조각을 의뢰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다가 기차역을 짓게 되면서 박물관 건립이 취소된 거예요. 작품을 폐기 처분할 것인가, 계속 만들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이었는데요. 로댕은 지옥의 문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하고 그 후로도 수십 년간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성인 상태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지옥의 문은 크게 기둥과 문, 그리고 문 바로 위에 위치한 팀파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파늄 한가운데 걸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발 아래 자리한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새망령이란 조각상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 아래엔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여기에서 지옥의 문 왼쪽 아래로 조금 눈을 돌리시면 단테가 9번째 지옥에서 만난 우골리노 백작이 보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도시 피사에서 우골리노 백작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4명의 아들, 손자와 함께 탑에 갇혀서 굶어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한 명씩 죽어가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우골리노는 그만 그들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순간의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우골리노가 눈이 먼 채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의 근육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팽팽하게 하나씩 근육이 돋아 있죠. 그를 막아서는 아들의 힘없는 모습이나 죽어가는 또 다른 아들과 대비되어 처절한 인간미의 부재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시신을 먹으며 버텨보지만 결국 우골리노 백작은 죽고 마는데요. 인육을 먹은 죄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극형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문에는 우골리노 백작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아래에 위치한 부조를 보시면 저주받은 다른 영혼들과 달리 키스를 나누려는 가까이 다가선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러워 보이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 역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프란체스카는 정략 결혼으로 절름발이인 조반니를 남편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잘생긴 시동생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사연을 염두에 두고 다시 부조를 살펴볼까요? 로댕은 이 키스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 조각을 청동으로 따로 제작하고 대리석으로도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작은 청동 키스상을 결혼 축하용으로 사갔다고 하는데 이 키스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조금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키스는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키스였기 때문인데요. 이 키스 장면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둘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핏 연인이 키스를 나누기 전에 설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연을 알고 난 후에 보니 섬뜩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의 문 왼쪽 아래, 정확히는 우골리노 백작 아래쪽을 보시면 달아나는 사랑이라는 부조이고 이것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조처럼 열정과 탐욕의 결과로 둘의 영혼은 지옥에 갇혀 영원히 구천을 헤매게 되죠. 단테는 지옥에서 이 두 사람의 절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혼절하는 걸로 나옵니다. 로댕은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신곡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하는데요. 수백 점의 데생을 그려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아부은 결과 200명에 달하는 인물상이 생생히 살아있는 역작을 만들게 됩니다. 다나이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다나이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우스의 딸들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인 왕의 명령으로 남편들을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결코 채워지지 않는 독에 물을 퍼나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나이드,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좌절해서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문에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독립적인 작품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작품의 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으로 알려진 까미유 클로데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데, 미술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까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관계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계기가 까미유 클로델이 스스로 모델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자이자 조수이자 작품에 영감을 주는 뮤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이 바로 로댕이 한창 지옥의 문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미유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녀의 나이는 19살,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로댕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로댕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44살이었으니까 24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댕이 재능 있는 까미유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댕에겐 로즈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졌고 결국 로댕과 까미유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까미유 클로데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의 성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 중년의 남자가 늙은 여인에 의해 끌려가고 젊은 여자가 그 뒤에서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그리고 로즈의 삼각관계를 드러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로댕은 이 작품을 보고 본인을 모독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며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후 까미유 클로델은 조각가로서 매우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까미우 클로델의 작품을 로댕의 아류로만 생각을 하고 그녀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녀를 지원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가족들에 의해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날에는 로댕만큼 실력을 가진 천재적 조각가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녀의 고향에는 까미우 클로델 미술관이 얼마 전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로댕의 작품은 보면 온몸의 근육과 신경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이런 생동감 때문에 로댕은 데뷔 초기에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는 로댕이 조각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일종의 그랜드 투어를 떠난 후 살롱전에 청동시대란 작품을 출품한 후에 스캔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고 이상한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요. 그 루머라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이 조각가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틀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로댕이 어떻게 청동 조각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대리석 조각을 할 경우에는 미켈란젤로처럼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깎아내면서 조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동은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찰흙을 붙여서 틀을 짜고요. 이걸 석고로 뜬 후 거푸집을 만들어 그 다음에 청동물을 붓는데요. 사람으로 틀을 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로댕의 조각이 사실적이고 생생했다는 얘기일 텐데 당시 로댕은 이런 루머가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도 보여주고 습작도 보여주며 자기가 직접 모델을 놓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봤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고요. 어쨌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루머가 펴지면서 로댕은 나이는 이미 30대를 넘어갔지만 화제의 루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댕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댕의 우골리노 백작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장 바티스트 카르포의 우골리노와 자식들, 이 두 작품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카르포 작품을 보면은 우골리노 백작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듯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이고 있고요. 고통받지 말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애원하는 모습들이 아주 강렬하게 생생하게 조각은 되어 있지만 너무 디테일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반면에 로댕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서 문제의 본질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골리노 백작만 마지막까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육을 먹으려고 하는 그 좌절된 욕망과 표현력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보다도 이야기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만 완전히 처착한 이런 표현이 로댕을 보다 현대적인 작가로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천국의 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시면 대성당 두오모 바로 앞에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습니다. 그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천국의 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하면 바로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청동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조각가 기베르티의 작품인데 이 청동문에는 금도금까지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장식뿐만 아니라 조각적 구성, 표현력이 너무나 유려하고 아름다워서 로댕이 지옥의 문을 구상할 때도 사실 이 문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초기 로댕의 드로잉을 보게 되시면 거의 같은 구조인데 8개의 판넬로 각 장면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얼마만큼 기베르티의 작품을 참고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댕의 지옥의 문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만약 있다면 이 작품은 진품일까요? 모조품일까요? 청동 작품을 만드는 건 까다롭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동 작품은 판화처럼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댕은 지옥의 문을 미완성인 석고 상태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지는데 이 로댕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가 그가 남긴 조각조각 나머지를 다 이어서 완결을 해냅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푸집 덕분에 청동을 녹여서 언제든 다시 찍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주 드물게라도 이 청동을 다시 떠내는 작업을 승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개의 지옥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에디션, 7번째 에디션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99년 로댕 갤러리가 개관했을 때 로댕의 대표작인 지옥의 문과 깔레의 시민이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폐관을 하면서 두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는데요.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인 로댕이 남긴 시대의 걸작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로댕의 작품은 로댕의 관점에서는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조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다 쏟아 부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예술의 가장 종합판은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각의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 맨 위에 저주받은 영혼이 가리키는 손 아래에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엔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